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많은 자료 화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그런데 진짜 중요한 움직임들. 안녕하세요. 급변하는 글로벌 위기 상황과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혜를 함께 공유하는 채널 마인드너츠의 아가입니다.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들. 역사를 돌아보자면 전쟁의 시기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전쟁 이외에 또 다른 더 중요한 움직임에 대해 대중들의 눈을 가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쟁 뒤에서 진행되는 또 다른 중요한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의 달러 예금 계좌 동결 등이나 스위프트 은행 시스템에서 퇴출 등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 제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결되었다던 달러 계좌로 러시아가 만기 도래한 국채이자를 달러로 지불했습니다. 자세한 제재 현황 등은 시간상 다음에 다루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처럼 기성 언론인 타임즈지조차도 러시아 제재가 정말 효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브릭스로 대표되는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 여전히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인구의 수로 보자면 동참하지 않는 세계의 인구들이 3분의 1을 훨씬 넘습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크림반도 침공을 계기로 2014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브릭스에는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나라들의 전체 인구는 32억 3천만으로 전체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고 점점 더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오히려 러시아가 포함 브릭스의 나라들의 그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로 작용해 왔습니다. 브릭스 나라들의 수장들은 그 후로 매년 2차례씩 함께 만나서 브릭스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각도의 협력을 모색해 왔습니다. 단지 추상적인 외교 논의가 아니라 정상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중요한 글로벌 페이먼트 시스템에 대해서도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NIPS 즉 닙스 결제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닙스는 뉴 인터내셔널 페이먼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라인 페이먼트 시스템의 일종으로 그 이름을 브릭스페이라고 지었습니다. 브릭스페이와 닙스 페이먼트 네트워크,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다른 나라들도 다 진행하는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행보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브릭스페이와 닙스는 중앙은행 디지털머니인 CBDC를 기반으로 한 세계 최초의 물류결제 시스템 네트워크입니다. 각국의 CBDC를 이용해서 연계된 각 나라들 간의 CBDC 송금은 물론이고 각종 형태의 물류의 구매 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석유나 가스도 사고 곡물이나 농산물도 사고 팔고 또 철강이나 기타 목재나 광물들의 거래를 할 수도 있고 항공기 등의 군사 장비들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토탈 물류 결제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화폐가 바로 CBDC입니다. 페트로 달러의 시대의 종말을 가져오는 신호탄일까요? 브레튼우드의 제도적인 결정을 떠나 달러가 실제적으로 전 세계 기축통화로 역할할 수 있었던 것도 각 나라가 석유나 주요 에너지들을 달러를 주고 사고 팔기로 합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닙스 결제 시스템은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그리고 남아공 각 나라들의 CBDC를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브릭스 나라들 안에서만 국한된 서비스가 아닙니다. 브릭스 나라들 간의 금융 시스템 이외에도 이미 상용되고 있는 그 외 전 세계의 기존 금융 시스템들과도 중국의 유니언 페이 등을 이용해서 전 세계 각국의 결제 시스템과도 연동되는 서비스입니다. 중국의 유니언 페이는 글로벌 사용자가 세계 2위 수준이며 최근의 제재로 인해 그 사용자가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브릭스 페이와 닉스 결제 시스템의 그 이름에서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의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더 정확하게는 CBDC를 사용하는 국제 결제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인 작년 10월에 러시아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해당 기관인 월드 이코노믹 포럼 홈페이지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침공 이후로 푸틴의 프로필 사진은 내렸는데 이 기사는 여전히 남아있는 걸 보면 러시아가 회원 가입을 취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가입도 아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회원이란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동향을 요약해 드리자면 뉴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전쟁 소식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 정권은 그 외에도 이런 큰일을 물밑으로 준비하고 또 그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얼마나 준비되었을까요? 실제로 브릭스 페이에 대한 서비스 데모를 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그 날짜가 2019년입니다. 우리가 한참 정신없이 코코아를 마시기 시작한 때였는데 지금은 그 진행이 더 완성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번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중립국인 스위스까지 나서서 달러 개정을 동결하는 등의 움직임이 어쩌면 러시아가 페트로 달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역이용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누군가 이런 결과를 일부러 의도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젊은 수장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0년 2월부터 디아 앱이라는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서비스한다고 발표합니다. 이 디아 앱이 어떤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여권이자 50여 개의 행정 서비스가 함께 연계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앱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여권을 상용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시작하는 시기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나라 포함 중국에서부터 코코아를 막 정신없이 마시기 시작할 때입니다. 전 세계 뉴스가 그 소식들로 도배되던 때였습니다. 디지털 여권은 우리나라 전자여권과 다른 것입니다. 기존 여권의 칩이 심겨진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아예 종이로 된 여권 말고 핸드폰의 디지털 여권이 모바일 앱의 형태로 그대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초입니다. 게다가 그 디지털 여권 앱 안에는 50여 개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세금, 의료보험, 연금 등은 물론이고 발금된 백신 패스까지 모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 서비스를 디지털 서비스로 거의 다 옮겼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의 추진력이 얼마나 빨랐는지 2020년 7월부터는 우크라이나 공항에서 이 디지털 여권을 실제로 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여권 앱은 전자서명과 전자결제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20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인 그 어수선한 코시국 피크였던 시점부터 이런 기능들이 이미 탑재가 되어 상용화되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IT 강국인 우리나라보다 더 발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디지털 여권 앱에서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전자화폐가 사용되는데 그 이름은 전자 삐드트림가, 즉 이 삐드트림가입니다. 삐드트림가는 우크라이나 말로 서포트 혹은 지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전자화폐는 우리나라에서 코코아 지원금의 형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장소를 정부에서 지정할 수 있고 언제까지 안 쓰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전자화폐입니다.
돈인 듯 돈이 아닌 듯 화폐인 듯 화폐 아닌 듯한 그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이 전자화폐로 최근 2월부터는 수도세나 전기세도 낼 수 있게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UBI 국민기본소득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삐드드림가, 즉 정부 발행 전자화폐는 디아앱이라는 디지털 여권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포착됩니다. 이 전자화폐의 사용 설명이라고 공개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발행 전자화폐를 사용하기 위한 10단계 설치 절차가 소개되는데 그 3단계에서 백신 패스에 대해 확인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3단계를 통과 못하면 다음 4단계로 못 넘어가니까 그것 없으면 그 돈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인 거 맞는 거죠. 최소한 온오프에서 그 해당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백신 패스를 가진 사람만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앙은행에서 CBDC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당 법에 사인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도 준비가 되면 기존 전자화폐를 CBDC로 전환하는 것은 아주 쉽고 이미 구현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12월에 1차 CBDC 시범 사업을 마치고 현재 2차 베타 테스트 중인 상태입니다. 작년 9월에 서병수 위원회 11인이 발의한 CBDC법이 발의되었었습니다. 이곳 게시판에 올리고 법안 관련 의견을 요청드렸는데 마지막 마감 전까지 10,000명에서 거의 조금 더 넘는 턱걸이 숫자라 그 법안 최종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찬성표들이 포함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채널 가입자 수가 아직 적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요약드리자면 우크라이나는 디아앱이라는 디지털 여권 앱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2년 전부터 말입니다. 거기에다 백신 여권 포함한 50여 개의 행정 서비스들이 연동되어 있고 기초소득 개념의 정보보조금 전자화폐인 이삐드트림과 화폐 서비스와도 연동되어 있는 한마디로 토탈 디지털 여권 및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우크라이나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자로 디지털 여권 앱 사용자가 600만 명이 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체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적지만 거의 비슷한 4,300만입니다. 즉 이것은 4차 산업의 토탈 행정 서비스를 구축을 위한 일종의 글로벌 테스트베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취임한 시기는 2019년 5월입니다. 그가 취임하고 나서 4개월 만에 해당 서비스를 처음 발표하였고 그리고 5개월 만인 2021년 전국 대상으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 후 5개월 만에 백신 여권 등이 등장하자 여기 디지털 여권 서비스 앱의 연동을 시작하고 실제 공항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정신없던 코시국에 정말 열정적으로 이 일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현재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인터넷을 우크라이나에 무료로 전격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왠지 이 서비스와도 관련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건 단지 제 기분 탓일까요?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 이후에 스타링크 가입자도 많이 늘고 있다는데 일론 머스크도 겸사겸사 베타 테스트 중인 걸까요? 혹시 기술적인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서비스를 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칩이나 핸드폰 앱 자체의 기술은 눈에 안 보이는 뒷단의 연동 서비스에 비하면 그 복잡도가 간단한 편입니다. 프론엔드 서비스보다 뒷단의 연동 서비스인 백엔드 서비스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물류 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준비하고 또 실시하고 있는 해당 서비스가 준비된다면 앞단의 프론트엔드는 거의 스위치 올리기 식으로 복제되어 다른 나라로 쉽게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나라에서 이런 행보는 4차 산업혁명 구축에 정말 뼈대가 되는 중요한 서비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4차 혁명인지는 이곳 채널에 올린 경제위기 시리즈 영상들을 꼭 같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펴본 김에 전자투표 그러니까 온라인 선거투표, 온라인 보팅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내년 2023년 10월에 국회의원 투표인 총선이 있는데 그때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이미 해당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어떨까 찾아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일주일 전인 2022년 3월 14일에 온라인 선거 관련 새로운 법안에 사인을 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온라인 투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안에 사인을 한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데도 새로 선거법을 바꿀 여유가 되시는지 적어도 공사다망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온라인 투표 흐름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깊숙이 들어와 있더라도 대부분은 외형적으로 민주주의 국가 형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로 최근에 스위스에서 방역 패스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했을 때 그 선거에서 과반수가 정부의 방역 조치를 찬성했습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 체제라도 두 가지가 선행이 안 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첫째는 그 선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고 두 번째는 그 선서 방법이 아무리 공정해도 대다수가 현실에 대해 까막눈이면 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나누고 알리는 일 못지않게 공정한 선거 또한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부정선거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그림이었죠.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사태가 또다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드러난 무효표가 30만 표가 넘는데 23만 표 차이로 지게 된 민주당과 그렇게 직설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하고 꾸벅 인사하고 깨끗하게 순복하겠다는 모습을 보면 뭔가 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이 건에 대해 긴 말은 하지 않고 다음에 기회 되면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결코 한 겹이 아니라 겹겹이 쌓여 있고 일반 대중들은 미디어의 복잡한 소식들과 그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만 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온 신경과 감정이 휘둘리는 사이에 저들은 머리와 전략이라는 걸 쓴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부패한 엘리트들이라고 부르고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함과 동시에 우리의 대적인 뱀처럼 지혜로워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저들의 패턴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위기관리할 수 있고 또 제대로 중요한 것을 중요한 순서대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리스트와 싸우는 푸틴 대통령 그리고 강제방역에 반대하는 브라질 대통령 등등 몇몇 정치인들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실망이나 상심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아마 성장통일 것입니다. 정치인을 포함해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구세주는 오직 창조주이신 천부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정부 편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정부 편도 아니고 유엔이나 나토의 편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현재 이러한 전쟁과 혼란 속에서 크게 고통받고 있는 각국 각 나라의 무고한 시민들의 편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무고한 시민들이 이렇게 감추어진 현실들까지 다 볼 수 있게 깨어나길 깊이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친구 여러분, 혹시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그 외딴 길 앞에 자신 있고 거침없이 달리는 차 한 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았다. 이제 저 차만 따라가면 이 험한 길에서 빠져나와 다시 크고 밝은 길로 나가겠구나. 그런데 가다가다 그 끝까지 가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그제서야 정작 그렇게 자신있게 앞서가던 그 차조차도 그저 우리처럼 길을 잃고 헤매이던 차였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서로 머쓱해져서 바라보았던 기억이 있으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그 누구도 정확히 모릅니다.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이 어두운 길을 벗어날 바른 길을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그리고 자나깨나 정치인들에 대한 금사빠 조심. 즉 정치인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너무 금방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리더들을 위해서 그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되 마치 그들이 영화 속 히어로나 혹은 마지막 남은 한 줄기 빛이라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진실로 의지할 만한 존재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하고 또 그분께 도움을 청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과 임재가 모든 친구분들과 여러분들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음 이어지는 시리즈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Для меня жизнь Христос, и в нем мой всесильный оплот. Следы от греха, искушений и слез, сменя Он с любовью сотрет. Ты сам